젠슨항이 정말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인물이지만 과거에는 용산전자상가에 와서 GPU에 대해서 판매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가 e스포츠라는 걸 만들 거니까 너가 도와줘라 라고 어떻게 보면 만나지도 않았던 젠슨항한테 종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자, AI 하면 이제 너무 많은 뉴스가 떠서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고 갔고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만나고 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깐부치킨도 엄청나게 광고가 되었지만 그쵸, 또 AI 분야에서 이제 다 깐부가 이제 유행어입니다. 아, 제가 봤을 땐 깐부 CEO가 가장 큰 수혜주의지 않았을까? 기대하지 않았다.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26만 장 주고 갔다면서. 맞아요. 그게 26만 장이 도대체 뭐고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한국에. 뭐 일단은 GPU죠, GPU 26만 장인데 GPU 중에서도 가장 최신 모델인 블랙웰이라고 하는 B100을 26만 장 정도 주는 걸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우리나라에 이 GPU를 옛날 것까지 싹 다 모아도 대략 한 5만 장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엄청 얼마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다 해봤자 5만 장 수준인데 이번에 26만 장을 준다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GPU의 그 5배 이상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사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사는 거지만 어쨌든 웃돈 주고도 지금 못 사는 그런 걸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최신이잖아요. 이 B200이 기존에 있었던 H100에 비해서 학습하는 성능은 3, 4배 이상 좋고 추론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 맥스 10배 이상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대충 평균하면 예전의 칩으로 비유를 하면 거의 이제 우리가 26만 장이지만 곱하기 5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5만 장 있던 게 극단적으로 성능으로 말하면 한 100만 장 수준이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기존하고 완전히 다른 인프라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어느 수준이냐? 이거를 갖게 되면 우리가 AI 인프라에서 이른바 AI 3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게 미국이 이 GPU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물론 미국이 너무 많아요. 한 2천만 장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등이 중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3등이 지금 거의 몇만 장 수준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 26만 장을 이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3강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약간의 하나의 공장 정도 돌리는 수준이었다. 이 GPU로. 그럼 이제 이번에 26만 장을 가져와서 제대로 돌리면 이거는 진짜 완전히 하나의 산업단지가 생기는 이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라서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서 사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건데 계속 준다라는 표현을 받는 거군요. 그쵸. 돈 주고 사는데 뭔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그럼요. 거의 투자 금액이 12조가 넘을 거예요. 그거 다 하면 12조, 13조인데 13조 주면서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게요. 이게 여담이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우리가 정말 큰 빅테크 회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업 담당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5년 이상 했던 일이 뭐냐? 일의 본업이 GPU 국어라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 AI 분야에서는 GPU가 거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그 전략 자산을 돈 주고라도 사온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무기를 국가별로 알아서 어떻게 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사게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좋다는 건 알 것 같은데 그래서 GPU 우리나라에 그럼 26만 장이 들어와서 특히 AI 분야에서도 어떤 분야가 이제 내년에 그러면 뭔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개발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거는요. 이른바 피지컬 AI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같은 거죠? 네. 실은 이제 제가 이번에 AI 2026 책을 쓰면서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죠. AI 2026 트렌드 활용 백과. 네, 맞아요. 그거에 이제 매해 AI 2024, 2025, 2026 이 트렌드 활용 백과를 쓰고 있는데 앞쪽에는 트렌드 내용 정리하고 뒤쪽에는 이제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들, 이런 도구들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렌드 순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피지컬 AI를 처음 생각은 2등이 아니라 한 6등 정도, 6번째 정도를 넣으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미래 같은 느낌이 그쵸. 살짝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무슨 표현을 하냐면 에이전트 AI는 이제 온 미래다. 이미 온 미래다. 그리고 이 피지컬 AI는 이제 올 미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피지컬 AI가 그래도 중요한 키워드니까 두 번째로 넣자 했는데 지금 이 GPU 26만 장이 제대로 빠르게 공급이 되고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로 우리 공장에 이른바 휴머노이드 형태들의 로봇이 아주 빠르게 생각하면 내년 후반기부터 조금씩 한두 대라도 보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번에 이 GPU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 이 피지컬 AI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 김 작가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피지컬 AI 하면 그냥 막연하게 로봇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로봇은 예전부터도 있었죠. 그런데 왜 굳이 요즘에 피지컬 AI라고 하지? 라고 하는 걸 조금 차이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GPU를 갖고 뭔가를 해서 AI를 만든다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런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고서를 쓸 때 쓴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쓴다거나 영상을 요즘에 만들 때 쓴다 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확장을 시켰더니 다른 데에서 쓸 수 있겠네 라는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코딩 영역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성 영역입니다. 그럼 이게 왜 로봇하고 연결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뭔가 걸어요. 그러면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이 자전거를 타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맨 처음에 탈 때는 보조바퀴를 달고 막 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보조바퀴를 떼요. 보조바퀴를 떼고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한번 돌려봐.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제가 아빠가 언제 논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달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로봇한테 한번 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로봇한테 내가 이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현상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를 말로 논리적으로 일단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코딩을 하든 프로그래밍을 할 거잖아요. 근데 김 작가님, 만약에 내가 지금 자전거를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다가 갑자기 두 발로 타게 된 현상을 어떤 공학적 원리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잘하실 수 있으세요? 와, 이건 뭐 시간 지나면 돼. 맞아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지금까지 로봇 산업은 거의 천재들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일단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그거를 그 다음에 코딩을 할 거잖아요. 일단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를 인간의 언어나 공학적 용어로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코딩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짚는다고 하면 이렇게 짚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짚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짚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짚기 위해서 기존의 로봇은 자, 이렇게 있는 거야, 2m 있는 거야, 프로그래밍 한다. 자, 이에서 요렇게 잡으면 우와 한 거예요. 우와.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사람이 말로 하고 코딩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잡는다 라는 행동을 하면 이거 말고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거 겨우 했어요. 그럼 자,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 하다가 몇 년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의 영역은 정말로 소수의 천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학습 방식이 일단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전에는 이걸 코딩을 프로그램을 다 했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애플 비전 같은 거 있잖아요. VR 기기를 끼고 사람이 그냥 이거를 이렇게 짚는 거예요. 또 놓고 또 이렇게 집어요. 또 놓고 사람이 또 짚습니다. 이런 식으로 30번 정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게 영상 데이터가 돼서 AI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AI가 그거를 자동으로 코딩 언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랑 비슷한 거냐면 요즘에 우리가 글을 쓰고 나서 사람의 글을 쓰고 나서 이거를 코딩의 언어로 바꿔주는 걸 요즘에 잘한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생성형 AI가. 그런 것처럼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도 그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바꾸면 되겠네? 라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현상 자체를 우리가 그냥 행동을 한 걸 통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잡을 때 팔이 이렇게 되는 걸 30번 했잖아요. 그런데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모든 걸 안 만들고 비슷한 패턴 한 30개를 주면 그거를 AI 머신이 데이터를 생성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얘가 영상을 봐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요. 이렇게 한 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도 움직이겠네? 라고 하는 걸 비슷한 영상을 100개, 200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실제로 사람은 얘한테 데이터를 30개 줬는데 실제 이 AI는 데이터가 300개, 3000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예전에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시니까 드래곤볼 보면 시간과 공간의 방
아시죠? 거기 들어가면 이제 강해지죠. 그렇죠. 거기에서 강해지는 이유가 거기서의 1시간이 밖에서는 뭐 하루 뭐 며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동안 훈련하면 밖에서는 이틀치 훈련이 되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하루만 훈련했다. 그러면 막 1년치 능력치가 쌓여서 나오는 이거잖아요. 요즘에 이 AI가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한테 데이터를 한 3개 정도 줬는데 그게 시간과 공간의 방 같은 이러한 그 증강해주는 플랫폼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늘어납니다. 그럼 그게 로봇에 들어가요. 그럼 로봇이 이제 요거를 보면 이 마우스를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집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떨면서 집어요, 약간. 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얘를 이렇게 떨면서 집는 게 GPU의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덜 떨어요. 혹은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안 떨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사람이 요 부분만 또 훈련을 시켜주는 거야. 영상으로 갖고. 그런 식으로 돌리다 보면 로봇이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집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지컬 AI가 엄청나게 이 GPU가 많아지면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하나 받아왔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로봇 회사, A로봇이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로봇을 학습시키는지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제가 컷해서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자, A로봇이 이 NVIDIA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 그루트라고 하는 이 플랫폼, 로봇 훈련을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물을 따라주는 걸 행동을 하고 있죠. 자, 보세요, 다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물을 따르는 거를 그 애플 비전을 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로봇이 배워요, 그대로.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든 거를 보시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AI 플랫폼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건의 사람이 행동한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GPU의 성능이 좀 낮은 거 상대적으로 A100이라는 걸 갖고 30시간 동안 로봇을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30시간 동안 GPU를 갖고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컵을 보고 물컵을 보고 잡는데 자세히 보시면 손을 막 떨죠. 그렇죠? 수전증이 있고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까지 하는 게 조금 안 좋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GPU로 30시간 동안 학습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에 대한 기본 기능은 지금 이미 1차적으로 학습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물 따르는 스킬을 키우려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것 다음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좋은 GPU라고 불리는 게 대부분 이 H100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근데 이 H100이 우리가 이번에 받는 B200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걸로 하면 앞서서는 30시간 걸려서 손 떨었잖아요. 얘는 이제 20시간만 학습을 합니다. 시간이 이제 3분의 2로 줄었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 얘는 60건만 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60번 해주고 그거를 AI 머신에 넣어가지고 얘가 알아서 데이터를 3,000개로 늘려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20시간 또 비슷한 행동을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픽앤플레이스라고 해서 이걸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훨씬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럽죠. 근데 아직도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좀 떨거나 그죠? 약간은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2배속이거든요. 2x 스피드잖아요. 2x 스피드. 그래서 이제 2배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받을 B200. 이거는 이제 최신의 이제 데이터로 이제 1배속입니다. 1배속이고 B200으로 이번엔 내장으로 6시간만 딱 학습을 해요. 6시간, 7시간.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데이터를 150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어떻게 보면 전체 데이터로 주면 적어진 거죠. 왜냐면 아까는 기본적으로 60건이었지만 증강한 것과 지금 3060건의 데이터가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사람이 실제로 아까처럼 VR기 끼고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것만 이제 한 거거든요. 4시간 동안.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실제로 1배속인데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이고 그래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아까는 막 손이 덜덜덜 떨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덜 하고. 야, 이게 아까처럼 만약 2배속으로 하면 훨씬 더 차이가 극명히 그쵸. 아까 건 2배속이 그럼 1배속이니까 네. 차이가 좀 덜 느껴질 수 있는데. 그쵸. 근데 이런 형태로 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게 중요한 게 6시간 만에 된다는 겁니다. GPU가 좋으니까. 데이터 양도 적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실제로 요즘에 중국에 있는 로봇들 우리가 막 행사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게 야, 얘는 막 뛰고 막 난리가 나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시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 로봇이요. 혼자서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누군가 조정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뭔가 조종하는 것 같다는 느낌 들었는데 저는. 네, 뭐냐면 우리는 그냥 영상에서 보면 얘가 스스로 막 움직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제 현장에 가보잖아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오락기 같은 조이스틱 갖고 크크크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가 이 휴머노이드에 탑재되는 거는
딱 양산풍으로 나오면 어디까지 돼서 나오는 거냐면 일반적인 학습 단계까지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학습 단계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약간 걸을 수 있는 수준이거나 밀면 균형 잡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인간으로 치면 이제 허우대가 멀쩡한 인간 수준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공장에서 아까처럼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거 기계 그냥 갖고 온다고 안 됩니다. 그럼 그거를 앞서서 말씀드린 GPU를 갖고 우리가 한 것처럼 이런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걸 이른바 요즘에 추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추론의 과정을 거쳐줘야 얘가 실제 라인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 회사는 어떠한 그 AI와 관련된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면 이 로봇을 몇 천만 원 주고 산다고 할지라도 투입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번에 사온 GPU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국내 로봇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공장에 맞게 최적화를 해서 그 공장 라인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택배 자리에서 이렇게 택배를 옮기게 하는 걸 빠르게 세팅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신 것처럼 이번에 받을 B200으로 6시간 만에 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공장 라인에 이런 로봇을 몇 대를 투입해야 돼 라고 하면 이거 하나하나 학습시킬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줄겠어요. 지금 아까 보시면은 이거 한 동작하고 덜덜덜 떨리는 게 옛날에 안 좋았던 GPU로는 막 몇십 시간 걸려서 한 대 겨우 하는데, 이런 GPU가 많아진다 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빠르면 이 GPU 덕분에 내년에 한 중반 후반에는 몇몇 기업에서는 정말로 이제 라인에 요거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거 볼 수 있겠구나. 진짜 피지컬 AI가 가까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로봇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들어오는 GPU로 또 뭘 하고, 자세히 보시면 그거 받는 데들이 현대차, 삼성, 그리고 SK, 네이버 이런 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왜, 그리고 엔비디아가 왜 그들을 선택했는가? 특히나 이제 삼성과 SK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뭐 반도체.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럼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어디서 활용되는 거냐? 지금 메모리를 만드는 공장을 좀 더 최적화해주는 데 AI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AI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챗GPT처럼 답변하고 끝 이렇게 GPU를 쓰는 게 아니라 이 GPU들이 들어가서 이 회사에서 실제로 D램을 만들든 HBM을 만드는 이 과정 전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다가 지금 요 단계를 조금 이런 식으로 AI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바꾸면 효율적이겠는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부분에서 야, 지금 디자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다는 AI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공장이 제품을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혹은 제품에 대한 비용이 줄거나 생산성이 늘어나겠죠. 그럼 결국 그건 누구한테 좋을까요? 결국 엔비디아? 엔비디아한테 다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파트너로 삼아서 같이 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나라의 국익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그래야 좋아요. 엔비디아도 지금 GPU보다 더 중요한 건 이 GPU 옆에 붙는 HBM 메모리들인데, 그 메모리들이 빨리빨리 수급되고 더 우리한테 오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엔비디아 역시도 이 메모리가 잘 되면 엔비디아한테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또 투자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피지컬 AI라는 영역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성공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젠슨왕이 항상 얘기하는 AI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퍼셉션 AI라고 해서 인지하는 AI, 보통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햄버거를 AI한테 보여주고 야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AI가 이거는 맛있는 치즈버거네요? 라고 인지하는 게 퍼셉션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데 2016년부터 이걸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AI한테 뭐 음성도 알게 하고 이미지도 보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요게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 AI한테 야 그러면 너 내가 햄버거 보여줬으니까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있는 김 작가를 그려줘! 이렇게 하면 얘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데 이 치즈버거도 아주 맛있게 그리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에이전트 AI, 에이전틱 AI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런 거죠. 제가 그 그림을 봤더니 김 작가님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 그림을 얘가 너무 잘 그려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야 나 배고픈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AI가 그럼 제가 주문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웹사이트를 켜서 햄버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는데 제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치즈버거 얘기를 했으니까
주문을 치즈버거를 해야겠네? 까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에이전트 AI고 지금 이 에이전트 AI가 어느 정도 기업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로 갈수록요, GPU를 쓰는 개수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게 그 다음 영역인 피지컬 AI입니다. 그럼 피지컬 AI는 뭐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햄버거 집에 갔더니 햄버거 집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패티를 굽고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 패티를 굽는 거죠. 그런 게 피지컬 AI인데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러한 거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탄탄한 나라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은 서비스업을 되게 잘하는데 아니면 고도에 있는 이러한 뭐 IT 산업이 있는데 제조가 많은가? 라고 하면 생각보다 제조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제조가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그 젠슨왕이 왔을 때 외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건 실제 그래서 중국에 지금 엔비디아 GPU 판매되고 있냐 이랬더니 젠슨왕이 얘기한 게 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중국에 자기네 GPU가 공식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도 못하고 그럼 어디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생각해봤더니 GPU를 만들 때 필요한 파트너들도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회사들 SK하이닉스나 삼성도 있고 제조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국가에서도 드라이브를 걸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들도 필요한 석세스 케이스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제조가 많은 어떤 국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 맞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번에 이제 GPU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 엔비디아 고맙다만 할 건 아니다. 우리도 그만큼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가 윈윈이 되는 전략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내년에 되게 많이 우리한테 들려오거나 생각보다 많은 데에 조금 많은 연구나 투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젠슨랑 엔비디아가 이 GPU를 26만 장 아까 말씀해 현대차, 삼성, SK, 네이버 이런 곳들에 이제 좇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기업들의 AI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게 꼭 뭐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계속 주가가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좀 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GPU만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전기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할지 열을 식힐 때 뭐가 필요할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같이 오르겠구나 라는 관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세계에서 이제 테크 쪽에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연사분들이 예전에 이제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 시대로 왔고 그 다음에 뭐 주커버거 그래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왔다가 이제는 젠슨항으로 왔는데 젠슨항이 한국 온다고 했을 때 우리 뭔가 좀 눈치를 챘으면 여러 가지 투자 그냥 오진 않았을 텐데 누굴 만나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대통령과 삼성, 뭐 하이닉스를 만나게 될 거라고 했다면 좀 더 빨리 투자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뭐 젠슨항에게 한마디만 좀 더하면 여담인데 젠슨항이 우리나라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번에 왔을 때 실제로 이제 지포스 게임 행사를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맥 회동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전 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회동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전시장 노서에서 이 GPU 같은 게 든 총을 들고 예. 혼자도 아니고 정말 다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총수들과 함께 무슨 퍼포먼스를 맞아 왜 그게 뭐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 행사가 실은 지포스가 게이밍 그래픽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기념 행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왜 그런 퍼포먼스를 했느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이재용 회장한테 실은 내가 예전에 엄청난 편지를 하나를 받았었다. 이건희 회장이 그쵸. 그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가 인터넷 1등 그리고 게임 1등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게임 스포츠를 만들 거다. 그래서 그 e스포츠라는 걸 만들 거니까 너가 도와줘라 라고 어떻게 보면 만나지도 않았던 젠슨왕한테 종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 실현이 됐는데 그 맥락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이야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젠슨왕이 정말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인물이지만 과거에는 용산전자상가에 와서 GPU에 대해서 판매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GPU 개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어? 뭐 게임 그래픽 카드 그때 이제 ATI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회사가 어려웠는데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PC방 문화가
어떻게 보면 죽어가던 엔비디아를 그때 한번 살렸다. 네. 스타크래프트가 쫙 보급되면서 PC방이 쫙 되면서 이 GPU가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젠슨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여러 가지 관계들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나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